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찬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회동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실무자 접촉이 더 필요하다는 간단한 이유가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등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던 상황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조로운 국정 인수인계 문제에 뭔가 이상기류가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 당선 후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첫 통화를 나눴죠. 딱 일주일 만에 잡힌 이 배석자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 조만간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계획, 지금 용산의 국방부 자리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행 가능성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고요. 또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관측과 전망들이 나옵니다. 구성 중인 인수위가 꼼꼼하게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할 대목들입니다. 정권 이양의 과정 속에 정치권은 D-77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에는 큰 획, 작은 획 따져볼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각 정당들이 국민 피곤한 비생산적 정치가 아니라 명료하고 생산적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37년 만에 복직된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와 10분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많이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이 길어서 막 숨이 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현 대통령, 차기 대통령 회동을 막 쓰고 있는데 네. 아침 8시에 무산 이렇게 나와서 길어졌어, 오프닝이. 네. 근데 뉴스도 많습니다. 오늘 회동 무산된 거 말이죠. 네. 이유, 박정호 기자님 취재해 오셨죠? 네, 정확한 이유. 정확한 이유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독대 오찬을,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만나는 거죠. 네. 그럼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런 많은 관측을 했었는데, 사실 선거 이후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 당부 이런 게 좀 나오겠죠. 국민통합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 김은혜 이 당선인 대변인 얘기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걸 건의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덕담 수준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과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따져봤지만 권성동 의원 등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패키지로 사면할 게 확실하다. 100%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의제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 이제 끄집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데 왜 지금 차기 정부에서 인사 가지고 우리랑 합의해라, 협의해라,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 보이냐. 어제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런 청와대발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김호수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도 권성동 이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김호수 총장의 사실상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경질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압박을 했어요. 네네. 물론 그건 개인적 사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가 마치 이제 지금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쥐고 흔드는 모습. 특히 의제로 있어서 처음 만나는 두 사람 간의 의제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오늘 오찬 회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저 혹시 오평론가님은 다른 이유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밀어붙이는 것들이 꽤 많은데 박정호 기자님 설명해 주셨듯이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라고 한다면은 네. 이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의 임기와 의지를 그대로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은 말 그대로 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도 알리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사면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요구하고 김호수 총장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프로그램 나와서 그동안 수사 제대로 못했다. 물러난 것이 맞다. 아니면 물러나기 싫으면 뭐 대장동 수사 같은 거 제대로 해오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해온다는 결과가 뭐죠? 국민의힘 측에게 유리한 결과라면 그럼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가 구속이 되거나 큰 혐의점을 가져오라 이거잖아요. 입건이 되거나. 대놓고 수사를 압박하는 거죠. 이 발언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권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점에서 다시 더 재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나 권한은 네. 당선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한다. 이렇게 다 바꿔야죠.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인이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 측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일괄적으로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조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한 채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줄을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엄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과정도 네. 질서 있게 또 권한이양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점령군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겸손을 얘기했죠. 어쩌면 현 정부가 이게 점령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대목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이게 신구 정권이 그것도 정권 재창출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에 항상 제가 보기에는 요 시기에 마찰이 있어 왔는데 오늘 헤드라인 바로 보니까 뭐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예고가 됐는데 안 만난 사례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었다고 없고요. 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이렇게 무산됐다라고 당일 아침에 발표하는 얘기 이건 좀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청와대. 네. 구중궁궐의 느낌이기 때문에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 윤 당선인 측은 제로다. 네. 절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근데 이번에 용산 국방부가 또 검토된다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몇몇 매체가 단독을 달고 용산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실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다.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어요.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고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광화문으로 나와서 네. 광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광화문보다 용산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그런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국방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저는 취재 때 몇 번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청와대 못지않게 정말 이 구중궁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막혀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딱 하나의 차이는 이제 삼각지 큰 길 옆에 있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교통이 더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통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니 광화문도 뭐 광장이 있지만 용산도 이제 광장이 생겨 공원이 생겨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길 건너편이 전쟁기념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기념관도 있고 한데 아직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아, 미군 기지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언제 옮길지 몰라요. 원래는 2027년까지 그거 다 공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난해 나온 정부의 계획은 뭐냐면 N+7년이 돼야 공원이 된다는 거예요. N이
이게 이제 미군이 이전하는 그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생길지 몰라요. 미지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통령 임기를 끝날 때까지 거기는 공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네네. 그럼 결국 미군과 함께 미군 옆에 이 대통령이 거기서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네네. 뭐 다른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통 문제도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한남동에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간다고 하면 네.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오는 그 길 거기고 엄청 막히거든요. 네. 이 국방부 앞에 그 길이 막히는데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경호 문제도 이게 국방부 이 왔다 갔다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좀 뚫려 있는 그러니까 잘 엄폐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헬기장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네. 이 많은 분들이 좀 청와대 경험을 한 전문가들이 청와대 지하에는 이제 NSC 혹은 유사시에 이제 작전을 할 수 있는 벙커가 있는데 네. 광화문에는 벙커를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정부종합청사 등. 그러니까 이 국방부는 당연히 벙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벙커를 만들 수 있는 벙커가 있는 용산이 좋겠지만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용산 이태원 주민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용산 이태원 전체가 벙커화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개발이 올스톱이에요.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광화문으로 간다고 하면은 유리부터 전면 다 바꿔야 된대. 방탄 유리로. 정부종합청사를. 네, 만약에 한다면 유리부터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용산으로 간다고 하면 뭐 국방부 건물이기 때문에 좀 잘 되어 있겠지만 네네. 아마 대통령 기준으로 다시 또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주변 시민들 지역이.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이 마치 두부 자르듯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고도 제한 때문이거든요. 네네. 용산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함부로 개발될 수가 없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고 굉장히 삼엄한 경계와 교통 체증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할 명분이 무엇인가. 네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 시대로 조금 이게 명칭과 위치가 바뀌었는데 용산을 광화문에 넣긴 좀 어려워요. 자, 용산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은 윤한홍 의원 대통령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호처, 경찰청, 행안부 실무자들이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를 실측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그럼 실측까지 했다면 이게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예, 거의 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왜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느냐. 그 초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국무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과연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게 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고 더 이제 원활한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냐. 네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 뭐 메타버스도 있고 아니면은 청와대에 있더라도 더 많이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국민들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자리 많이 갖거나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광화문 시대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대통령이 광화문에 실제로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기는 이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전하게 경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소통을 더 자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결정이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청와대 오찬 불발 관련해서 자, 김오수 총장에 대한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집권층의 압박도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김오수 총장이 입장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뭐 짧은 입장을 냈지만 여기에 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김오수 총장 임기가 내년 5월 말까지예요. 네네. 그래서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을 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1년 동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인데 김오수 총장이 그 임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사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죠. 이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더 기회를 더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추상같이 다 들여다보고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또 난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5월 이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국민의힘 정권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기시감이 있는. 그래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워주는 겁니까? 그렇지. 저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네. 바로 떠오르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따져보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압박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 국가기관의 이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당시 민주당은 이거 찍어서 내쫓은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거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순한 임기를 지키겠다. 성실하게 직무에 봉직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모든 기관장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관장이. 네, 대부분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유가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영원히 권력을 쥐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몇 년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몇 년을 정해두는 경우는 그 기간 내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론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유를 들었죠.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정권에 충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임기는 저는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또는 공공과 관련돼 있는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은 저는 다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취임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퇴임할 거잖아요. 퇴임할 당시에 누군가를 임명했는데 다음 당선인이 와서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 정해져 있지만 뭐 또 다른 데 와서 거취를 결정해라.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급락해서 같은 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결정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곳에는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거취를 결정해라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론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모든 공공기관장이 바뀌고 사퇴하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 걸 원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당선인이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모든 동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나에게 따르는 후보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거취를 결정해라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수막 지금 우리 눈앞에 걸려있는 현수막과도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 김호수 총장이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권성동 의원도 전제는 제대로 일할 거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모든 이제 임기가 있는 공기업 뭐 대표 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일했다면 임기가 보장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네 편 내 편에 이제 줄 섰던 인사들이 만약 있다면 그게 잡음들이 될 것 같은데 새 정부도 고민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그 경계를 가려내면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뭐 이번에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론은 듣고 의견도 내겠지만 결국 각 기관장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특히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면서도 검찰의 독립성 이걸 좀 명분으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이미지가 국민의 또 신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번 달에 당장 한국은행 총재 임기 다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면 임기가 뒤쪽으로는 이제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래 해야 되니까 거시정책, 금융 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알박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일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12시 39분 넘어서 4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부터 수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충청 지역인 옥천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옥천 나들목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용담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매송 휴게소부터 답답하고요. 이후 금천 부근에서 짧게 막힙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와 지하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모든 길이 수월하고요. 한강 주변도로 먼저 강변북로는 양방향으로 전 구간이 정체 없이 대체로 수월합니다. 방금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부근에서 혼잡해졌습니다. 반대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은 군자교 부근 3차로가 작업으로 통제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은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이슈들이 정치권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정의 없는 정의당 이런 기사가 떴는데, 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예요. 갑질 의혹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지난 14일 청년정의당 당직자 일부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 강 대표가 당직자를 상대로 갑질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 대표가 뭐 자신의 차를 운전해 달라라고 하던가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사적으로 당직자들이나 뭐 직원한테 일을 시켰고 또 늦은 밤 업무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뭐 채용 과정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는 강 대표와의 말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달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진상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저 역시 청년정의당 대표가 아닌 전 단직자와 똑같은 평당원의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직을 내려놨군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열심히 임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2%대 네. 지지율 확보 이것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갑질 파문 이게 전례가 있어요. 김종철 전 대표는 성추문으로 네. 사퇴했고 또 류호정 의원도 부당해고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평론가님 이 정의당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실은 진짜 식구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식구 몇 안 되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대 여야에 비하면 네. 의원 수도 작고 식구들도 작죠. 네. 그리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의원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터진다는 것 자체가 정의당의 큰 악재인데 청년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정미 전 정의당 당대표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정당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해서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강민진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돼서 할 때 이끌어 왔었는데 그동안 강민진 대표가 뭐 민주당 안희정 부친상에 대한 조화라든지 또 민주당에 대한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민진 대표가 썼던 갑질 근절과 갑질 비판에 대한 글을 일제히 공유하면서 아이고. 이거 본인 스스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된 거네요. 네,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었지만 개인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그리고 정의당이 가장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선 이후에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초단기 쪼개기 근로계약. 네. 그러니까 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요구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받았던 사람이 모든 SNS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서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었고 본인 스스로 받았었던 택배를 반품을 대신한다. 대신해달라는 요청. 굉장히 자잘하지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어쨌든.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정의당의 기조와도 좀 반대가 돼요. 이런 일들이 보통 불 터지면은
민주당, 정의당이 더 큰 타격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당은 원래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약간 이미지도 있는데 네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전선에 나서서 이런 거 비판해왔기 때문에 내부에서 터지면 더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감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터졌다는 것 하나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유호정 의원실의 부당해고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장혜연 의원에 대한 또 개인적인 문제도 좀 불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정의당 자체가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심상정 대표가 정당명을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당은 우리밖에 없다. 정의당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당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는가. 내부 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당명을 배정해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네.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네. 심상정 후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당명 정의당으로도 길지만 그 전신을 민주노동당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긴 역사잖아요. 진보, 소수 진보 정당이지만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했던 시절들이 있는데 지금은 정체성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됐으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도 논란이지만 대선 이후에 정의당에서 이번 대선 좀 복귀하고 네. 또 내부 혁신을 어떻게 할지, 쇄신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좀 글쎄요.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또 여당에서 야당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 여기에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의당하고는 다르게 네. 이 비대위에는 청년과 기성 정치인이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형국이에요. 안타깝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박지현 위원장은 영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자 민주당 내 더 좋은 미래 민주당 내 최대 의견 그룹이잖아요. 줄여서 더 미래 이렇게 부르는데 86그룹이에요. 86그룹.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더 미래 소속 의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서 박홍근, 네. 민병덕, 홍정민, 오기영, 천준호, 정춘숙, 이수진 의원 등등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결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그 의견을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전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의결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사퇴가 맞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해서 책임지고 패배에 대한 책임지는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비대위원장으로 쇄신과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물론 일부 의견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부분 의견은 좀 어렵다. 이대로는 국민들이 볼 때 혁신이 안 된 걸로 볼 거다라는 위기의식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사실 이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86그룹 이 의원들 목소리도 그렇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이 좀 많은 편이고요. 중진 의원들에서만 좀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좀 정리되는 가닥이다 그랬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사퇴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게 지금 어제 이런 얘기로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지금 박지현 위원장을 원탑으로 세우면 워낙 젊고 네. 기성 정치의 프로세스는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장 70여일 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비대위가 네. 이거는 좀 다선 의원이 어쨌든 내부에서 좀 선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86그룹의 용태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내부에서 던질 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현실 거예요.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 대안이 있고 던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에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내정자로 찍어두고 날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로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도 하기 좀 쉽지 않고 저렇게도 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박지원 N번방 추적단 이제 불꽃 서로 활동했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내뱉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여서 쇄신을 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초선 국회의원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쇄신의 이미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의문표가 있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선수가 높은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나가버린다면은 지금 무주공산이 돼버리거든요.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더미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만약에 믿음직한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은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열릴 것이나 지금 지방선거가 대통령이 바뀌고 난 이후에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누가 오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불리한 형국.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를 보더라도 지역구별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네. 그 어떤 쇄신 메시지를 내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이끌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네네. 만약에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공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의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는 게임에 들어와서 이걸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당내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당내에서 찾는 건 적절합니까? 전면에 등장했었던 원내대표는 책임이 있고 당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국회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못 찾아요, 애초에. 당내에서 찾기 위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나가라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정책위의장 임명기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가 얼핏 나왔냐면 비대위원 내에도 2030이 좀 포진했지만 개판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속에서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 이게 뭐 짧게 슉 지나갔어요. 기사로.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이 이해찬 전 당대표가 만약 또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의를 할 정도로 민주당의 엄청난 위기냐라고 따졌을 때는 선거 결과로 봤을 때는 불보듯 질 것이 보이긴 한 위기지만 그렇다고 당내 수습까지 안 될 정도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천도 공천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지난 2018년 선거가 워낙 크게 이기기 때문에. 그럼 조직은 조직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습이 안 되는 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지도부의 문제다. 이해찬 전 당대표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대선부터 또 좀 전면에 좀 있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았단 말이죠. 자,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만 끝으로 경제 이슈 오랜만에 한번 짚어보죠. 지금 박 기자님은 뚜벅이에요? 아니,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차 운전? 네. 외제차? 준준형입니다. 오평론가님은요? 네, 저 가솔린 타고 다니는데 죽겠습니다. 아, 가솔린. 가솔린이냐 지금 경유, 디젤이냐가 차이가 없어요. 경유 값도 많이 올랐다. 네네, 거의 다 2,000원 이상이에요. 리터당. 휘발유 값이 2,000원 넘어서 고공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 있고요. 물론 간밤에 좀 많이 좀 폭락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2,000원대 이 기름값을 안 볼 것이냐. 이게 많은 관심사인데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이게 한 2, 3주 간다고 합니다. 2, 3주? 가격이 2, 3주 정도 있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지나다가 기름값이 또 오르게 된다면 계속 또 오르는 가격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기름값이 올라 있을 때는 좀 기름을 나중에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가게 되고 주유소에. 그러니까 재고도 많이 남아 있고 비싼 재고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름값이 싸지게 되면 또 빨리 가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싼 기름에 들어온 건 또 재고 없어지고 수요가 커지니까.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기름값도 영향을 받는다. 그게 이제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가 진짜 감안해야 되는 게 시간차 공격이 계속 벌어지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유가는 더 사이클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명한 집단지성의 판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게 문제다. 자, 그럼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종식될 것인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빨리 멈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종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193님의 신청곡입니다. 디저트송 서른도의 나침반 신청해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갈까요? 네, 광화문으로 갈까요? 크크. 자, 나침반 가사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잘 알고 계시죠?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어디로 갈까요? 영등 보러 갈까요? 읽지 않기 못한 이 나는 써있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태나 현상 등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두고 눈시울을 적신다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눈시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알고 계신지요? 이 눈시울은 눈 언저리에 속눈썹이 난 곳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명사입니다. 눈시울에서 시울은 약간 굽거나 흰 부분의 가장자리를 뜻하는데요. 흔히 눈이나 입의 언저리를 이를 때 씁니다. 대개는 눈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입과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마치 꿀물을 마신 듯 시울을 다시 빨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처럼 입시울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입시울은 입술을 가리키는 일부 지역의 방언일 뿐 표준어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울과는 다른 뜻이지만 시울이란 말이 들어간 표현으로 불시울과 시울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불시울은 꺼지지 않게 오랫동안 화로 따위에 갈무리를 하는 불씨고요. 시울질은 물고기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줄에 달린 미끼를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화로에 불시울이 남아있다라든지 노련한 강태공일수록 시울질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맑은 뒤에 점차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동안 엷은 안개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먼지와 연기 등 미세한 입자가 섞여서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미세먼지 나쁨 단계고요. 강원도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서쪽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5도로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영동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 이남,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도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내일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지만 모레까지 상당량의 눈이 쌓일 걸로 전망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또 오늘 서해 바다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와 제주 해상의 안개마저 짙어지고 전해상의 파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9도, 습도는 3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전문가의 예측 모형으로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관련해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최근 한 달 사이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인상됩니다. 주담대 상단금리는 5%대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초강력 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 국채 가격이 액면가의 10% 아래로 하락해 상습 부도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과거 기록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무겁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 이후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쟁한 끝에 복직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이례적인 일이 한국 노동계에는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 자, 노동자의 땀의 흔적이라는 소금 꽃나무로 대변되는 분입니다. 노동투쟁의 아이콘 김진숙 해고 노동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편찮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김진숙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늦었지만 복직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아프셨다고 하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암이 발병하고 재발하고 나서 계속 좀 이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도 네네. 그렇고 지금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만 하여튼 버틸만 해요, 아직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신 것 같은데 버틸만 하시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도 고난의 나날을 하루하루 겪어오셨는데요. 자, 이 시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 37년 전에 조선소의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87년도가 대한민국에 민주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고 네. 그런 걸 입 밖에만 내기만 해도 처벌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이랬던 시절이라 네네.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그런 현장에 식당을 지어달라 혹은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 때문에 대공무실에 끌려갈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고 제가 만약에 운동권이었으면 조심이라도 좀 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으로도 이 분류가 안 되셨고 예. 요즘으로 치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대공분실에 끌려가셨다. 예,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87년 우리가 이한열 열사 생각하는데 그 전을 생각해 보면은 학생운동도 박종철 군 살해 사건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86년도였네요. 예, 네. 엄혹한 시기였고요. 네. 자, 조선소에서 해고를 당하십니다. 왜 그랬던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만 명이라는 사업장이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했고 그걸로 이제 노조 대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당선되자마자 끌려갔던 데가 대국무실이었어요. 네네. 대국무실에서 요구했던 게 뭐 사표 써라, 대의원 사퇴라는 거였고 그 저는 왜 이런 데서 이런 걸 이렇게 막 고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나라는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네. 그 세월들이 37년이 이어져 온 거예요. 뭐 경찰들이 와서 출근하겠다 그러는 걸 닭장차에다 실어가고 유치장에다 가두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때는 일어났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직을 강요당했다. 자, 그 이후에 이 37년 동안 일터로 돌아오기 위한 투쟁의 나날이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대선 뉴스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지난 2월 25일에 바로 복직되자마자 그날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 37년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 어떤 의미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한 인간이 37년 동안 굴레를 씌워져 왔었던 뭐 빨갱이니 뭐 자격 농공분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려나고 명예가 회복됐다는 의미도 크겠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저 하나의 복직의 의미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구미의 아사히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년을 싸우고 있고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된 마시아나 KO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 거의 다 그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계속 이제 천막을 치고 싸우고 있고 뭐 혼자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가 그런 분들을 좀 되돌아보고 그분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김진숙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간혹 뭐 회사 건물 앞에 농성하는 모습들을 요새 자주 보는데 이젠 그러려니 하고 지나다니거든요. 시민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네. 네. 이들을 조금 다른 의미로 돌아봐 달라 이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자, 이 긴 세월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37년을 복직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이제 명예회복에 대한 열망들이 컸고요. 제가 이대로 뭐 어디를 떠나서 다른 데 취직을 하고 뭐 그때 당시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른 데 취직도 안 됐었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가슴에 계속 한으로 이렇게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제일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 금속노조 한진지회 조합원들 그다음에 그때 제가 크레인에 있었을 때 희망버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네네. 그런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재작년에도 그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또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버텨왔던 제일 큰 힘이고 원동력이었죠. 첫 번째는 명예회복의 의지, 그 다음에는 연대의 힘이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역대 최장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309일로 기억합니다만 2011년,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때도 이제 김진숙 노동자의 이름이 굉장히 각인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37년 만에 복직 이후에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막 살겠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막 사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선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분이 또 워낙 또 노동계에 대해서 또 공격적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이 며칠 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네네. 긴장이 되네요. 네네. 네. 또 새로운 이제 정부 새 대통령의 노동 정책이 좀 걱정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막 사시기는 어려운 겁니까? 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국을 지켜보신다. 이 37년이 말이죠. 한 사람의 생애 37년. 이게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 세월 동안 한 노동자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좀 짚어보죠. 자, 2003년 조합원의 투쟁 이후에 한진중공업 노동자 20명이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도위원 이렇게 불리셨으니까 김진숙 지도위원만 제외가 됐었는데 이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사측에서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이제 한진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이 묵혀져 왔었던 문제들이 일과에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회사가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다는 식으로 네네. 그렇게 보도되기도 하고 하여튼 노동조합에서 상당한 성과들을 이뤘었죠. 두 사람의 목숨값으로. 근데 회사는 완패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실이 필요했고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었던. 네네. 그게 제가 아니었나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네. 경총에서 반대한다는 이유였는데 그게 도대체 이유가 되나 싶었고 그랬었죠. 노사 합의가 됐는데 경총의 반대를 이유로 사측에서는 단 한 명을 제외했는데 완전히 지기는 싫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또 몇 년 흘러요. 2008년 월 생계비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게 노사의 잠정 합의인데 이걸 거절하셨고요. 2011년에는 동료들의 정리해고를 막겠다. 지상 35m, 85호 크레인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어떤 심경이셨던 거예요? 우선은 제가 해고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고가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다가 이게 집단 해고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400명을 자르겠다는 거였는데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명퇴한 부장을 같이 다니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명퇴하면 아들은 살려두겠다 그랬는데 결국 아들도 잘라버리고 형제가 같이 다니는데 이 형은 살려주겠다 그래놓고 둘 다 잘라버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한진에서 또 목숨을 끊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 대가로 이제 아들이 취업을 했었는데 그 아들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뭐 이 굉장히 기형이 심했던 딸을 키우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마저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했던 게 아니라 사축이 더 큰 이익으로 해서 필리핀 수빅으로 이제 조선소를 빼돌렸던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경영 실패로 돌아왔던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너무나 이 정리해고가 쌍용차를 비롯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라 막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급하게 있었습니다. 네, 자, 부당 해고에 대한 분노감으로 이 타워 크레인에 오르셨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 전국에서 희망버스 응원이 몰려듭니다. 어떤 기억이 남아 계세요? 희망버스에 대한 기억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저도 희망버스가 뭔지를 몰랐었고 송경동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하는 걸 저도 트위터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말 이 조직되지 않은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월차 내고 혹은 주말에 이렇게 오시는 거를 보고 굉장히 저도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워낙 이제 노동자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노를 연대의식들을 좀 모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죠. 네. 연대의 힘. 그것도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자, 이 올해 초에 좀 아까 저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대선 전국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김진숙님의 37년 만에 복직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 복직보다도 지금 이제 해고돼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들이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가 안 됩니다. 저는 저의 복직에 대해서 언론이 소홀했던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일제히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지. 대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후보들 부인들의 문제들은 아주 지연발단적인 것까지 다 보도를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난 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달라지겠습니까? 네. 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대한민국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계세요. 언론도 조금 각성해야 하겠다 하는 반성의 생각이 지금 저도 들고 있는데 자, 이게 인터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김진숙님. 네. 끝으로요.
지금도 복직을 위해서 투쟁하는 2022년의 김진숙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좀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래도 뭐 10년 안에만 복직했으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텐데 워낙 긴 세월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끝까지 싸우면 복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차마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투쟁이든지 끝은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건강 돌보시면서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건 또 우리 모두가 김진숙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네. 대신 또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전해주시네요. 지금 뭐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청취자 3253님은 처절한 세월을 이기고 복직에 이은 정년퇴직까지의 가시밭길 인생의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3280님 야만의 시대를 건너 37년 감히 짐작도 못하겠네요. 또 4222님은요. 김진숙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감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함께 또 힘을 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다들. 예. 네, 건강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37년 만에 다시 복직한 김진숙 해고 노동자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자, 먼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예. 지금 헬마우스 임경빈 이 작가도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무총장의 이 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을 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어제 이제 TV조선을 통해서 이 김 사무총장의 아들의 이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제 불거진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선관위를 향해서는 사전투표에서의 혼란과 관련해가지고 위원장한테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목소리들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참 여러 가지 논란에 또 휩싸이는데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자, 임경민 작가는 일부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진격해 보세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건강하신 거죠? 저야 뭐 뻥처럼 건강합니다. 그래요. 네. 자, 고문님. 예. 지금 이 선관위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선관위 부분은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좀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여당 상임 고문이 되셨어요. 예, 코너를 바꿔야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 말하면 이게 무슨 또 당의 뭐 공식 입장인가 또 뭐 아니면 무슨 인수위 입장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그게 아니고 이 프로에는 정치인 이재호의 개인 의견이다. 개인 의견이다. 전제를 두고 말하면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표 내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그 부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부정선거냐 아니 그건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부정선거 논란 차원이 아니고 이번 선거 관리가 그게 사전투표 선거 관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쓰레기 봉투에 받고 무슨 바구니. 이미 기표한 걸 다시 주고 막 이거는 선관위로서의 이거는 소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세환 사무총장 당연히 뭐 아들 문제가 아니라도 그만둬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원 임명한 거. 지금 6명인가 7명 있는데 전원 사표 내야 됩니다. 전원 사표 내고 앞으로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해서 선관위가 진짜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선관위로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 그대로 끌고 가면 국민들이 선관위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하고 끝나면 맨날 부정선거 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혁신해야 한다. 예, 선관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막 속보가 뻥뻥 터집니다. 이건 오늘 원래 원고에도 없던 얘기고요. 첫 번째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찬 회동이 무산됐는데 당일 아침에 이게 취소가 발표되다 보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는데, 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양측 합의하에 이유는 밝힐 수 없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고문이 왜 무산된 겁니까? 왜 무산된 건지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아시잖아요. 이게 경우에 없는 짓입니다. 경우에 없는 짓이다. 실무 협의가 안 돼서 뭐 어제쯤 안 돼야지, 하루 전쯤 실무 협의가 끝나야지. 무슨 한 시간 아침에 무슨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분이 퇴임하시는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설사 실무협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이고 실무협상 다음에도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한 시간이니까 당선자 만납시다 해서 그냥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실무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대통령 청와대에서 안 만나겠다. 아니 당선자 측에서도 아이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런 이야기 테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둘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청와대 잘못이다. 그 청와대에서 발끈한 이유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MB 사면 얘기를 이제 당선자가 오늘 건의를 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바람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에 처해서 그런 맥락도 좀 있지 않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의뢰급 당선자는 MB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면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상식입니다. 다른 정권이었더라도. 그래서 김대중 당선자도 당선되고 이틀 만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1년밖에 안 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잖아요. 이거는 당선자로서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 당연히 사면권이 현직 대통령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의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걸 갖고 무슨 사면 건의할 거다 해서 면담 안 한다. 아니 건의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럼 건의하면 사면권이 자기인데 있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걸 이유로 면담 날짜를 취소한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뭐가 급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만난들 뭐가 급해서 안 만나도 정권 인수가 안 되나요? 시간은 안 만난다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안 하나요? 그리고 MB 대통령 사면 건의 그냥 건의인데 건의해서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자기 취임하면 그건 사면하면 되는 거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 거 갖고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애초에 배석자 없이 독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그랬으니까 모든 의제는 논의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론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후에. 지금 어제는 권성동 의원 발언도 들었는데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대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지금 사면 문제를 저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권성동 의원 김경수 지사의 사면까지 묶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김두관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현재 사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배경에는 아마 여권 지지층이 MB 사면에 대한 좀 반대 정서가 많죠, 임 작가님.
이제 MB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 여론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호 고모님 앞에 앉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면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고 청와대도 이제 지난해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제 얘기했던 게 MB하고 이제 박근혜하고는 이게 사안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MB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사적 이익과 관련된 재판 결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논리를 펴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MB를 사면 안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MB에 대한 정치 보복에 대한 감정이 아직 안 풀렸다 이 말이요. MB 잡아넣는 건 정치 보복이거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MB인데 뒤집어 씌워갖고 MB 잡아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정권은 철저하게 MB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잡아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구구하게 변명할 게 없어. 국민이 정서가 어떻다. 사면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준 거는 아니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사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아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면을 국민이 원했나요? 그런데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원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사면의 정권을 준 거는 국민이 여만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사면하는 거지. 그 국민 여론조사해 갖고 사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정치 보복을 덮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거다 안 할 거다. 저 김두관 의원님 발언도 저분 정치 오래 한 분인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잡아갔으니까 퇴임하기 전에 결자 해제하라 이런 이야기지. 아니 누가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 사면할 줄 몰라서 지나간 문재인 대통령인데 사면하라 그러겠어요. 고령에다가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이 감옥에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주는 게 좋겠다. 그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거지. 당신이 잡아넣었으니까 당신 임기하에 내놓고 나가라 하는 거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뭘 문재인 정권이 짐을 지운다? 아니 잡아 넣을 때는 쉽게 잡아 넣고 내줄 때는 무슨 온갖 편게 다 되고. 처음에 고문님이 정치인 이재호의 이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갑론을박이 말이죠. 자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수감이 정치 보복이냐 문재인 정부 이거는 정말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다스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뭐 법과 이제 원칙에 따랐다. 관련된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존중할 만큼 신뢰받을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뭐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좋은데. 전직 대통령을 그래 5년 가까이 감옥에 넣어놓고 무슨 국민통합 이야기하고 무슨 저 사면을 이야기합니까? 자 어쨌든 통합을 위해서는 이재명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건 내가 오늘 또 김호수 이야기도 할 거지만은. 어쨌든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면 사면할 줄 몰라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제 내부 사정을 워낙 잘하시고 또 이제 그 지금 고문님은 딱 이제 MB 정부 때도 친이계 좌장 이렇게 불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자, 이 김경수 지사 사면 얘기도 권성동 의원이 꺼냈고 또 나아가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까지도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정치인 뭐 권성동 의원이나 친이계 의원들이 이렇게 툭 던지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인수위라든지 당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식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도 현재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견이니까. 사견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또 정치권에서
사견을 전제로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거나 김경수 사면을 할 거다 하는 거나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사면 하고 싶었지만은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지르는 바람에 네네. 김경수 사면을 물 건너간 거죠. 하고 싶었는데 공로가 하는 바람에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권 의원이 네. 그걸 알고 먼저 초를 쳐놓은 거지. 일부러 초를 친 것이다. 일부러 또 초를 친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초를 친 셈이 된 거지. 정말 김경수 지사를 네. 그 사면 묶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네네. 잠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제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인수위 초중기에는 인수위 위원들이나 뭐 관련자들이 되도록이면 좀 조용히 이제 움직이는 게 좋다. 너무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새 정권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저렇게 계속 이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인수위 전체 기조랑 이제 맞을지 혹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인수위원이 아니잖아요. 인수위원이 아니니까. 인수위원도 아니고 인수위에는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맞아요.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조용조용 해도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 정권은 당신네들이 뭐 점령군이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정말 인수위는 인수만 해야지 인수위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의 5년도 안에 설계를 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떤 것은 잘했으니까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잘못한 점은 정리를 하고 잘한 점은 이어받을 건 이어받을 대로 정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가급적 정치적 인물들을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은 조용하게 5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지난 문정은 5년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면 실무적으로 인수위가 나가야지 정치적으로 점령군 행사하면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그 얘기 해보죠.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인데 예. 점령군처럼 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메시지로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어제 큰 가방을 싸가지고 왔는데 일이 너무 많다. 인수위에서 밤새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에 이제 매진하는 게 중요한데 요 첫 번째 사업이요. 대통령 집무실을 예.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시대 열겠다. 예. 그랬는데 또 밤사이 이게 용산 국방부 청사다. 예. 이 얘기가 바뀌어서 이 광화문 시대냐 용산 시대냐 지금 뭐 논란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인수위를 청와대에서 나온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청와대에서 옮기겠다 이런 차원보다가 네네. 청와대라 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 소위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이잖아요. 네네. 승자 독식의 맞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네. 산실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하는 거는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의 틀을 허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깨겠다. 그건 좋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래 해야죠. 뭐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소를 대통령 집무실 장소를 과문이 아니고 용산으로 간다. 네네. 이건 저는 제 개인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과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광장도 있고. 과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굳이 옛날 걸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조선이 건국하면서부터 1492년 조선이 건국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중심.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게 과문이잖아요. 그 일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경복궁도 있고 뭐 덕수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 유적이 있잖아요. 네. 이 과문의 집무실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역사적 전통은 이어가되 제왕적 권위는 허물겠다. 네. 이런 의미에서 과문에다가 집무실을 옮기라는 것이지 단순히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국방부 자리로 가라. 네. 그거 가면 그게 또 하나의 제왕적 산실이 되는 거죠. 용산 국방부 딱 하는 데가. 근데 뭐 경호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도 조합청사에서 장관을 근무해봤지만 경호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뭐 딴 행정부서 근무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나쁠 게 있습니까? 대통령층이 뭐
위에 몇층 하면 밑에 전 행정부 직원들이 있으면 좋고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기능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사도 수석도 해체하고 그러면 내각의 장관들이 밑에 건물에 있으면 국무회의 하기도 좋고 수시로 네. 들락날락 하기도 좋고 그런데 뭐 지하 벙커가 없다 뭐 헬기장이 없다 그거는 아니 한마디로 지하 벙커 헬기장 몇 번 사용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저는 종합정사가 아니라도 네. 대통령 집무실은 과문으로 옮겨야지 이걸 뭐 용산이다 뭐다 다른 지역은 옛날로 말하면 사대문 밖으로 청사를 옮기는 종합 뭐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광화문의 상징성이 아주 네.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벙커, 헬기장 이거는 뭐 기존의 다른 데를 별 의미가 없어요. 벙커장, 예. 헬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이게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혹은 뭐 다른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을 더 자주 전진 배치해서 그렇습니다. 만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 그러고 시민도 네. 자주 볼 수 있고 네. 가끔 가다 광화문 청사가 걸어서 출근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저 안국동 같은 데는 지하철 한 번만 타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가장 적합한 자리가 광화문이라 응? 그런 의미에서 과문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지. 단순히 집무실만 옮기면 뭐 하필 용산 갈 게 뭐 해서 저 어디 딴 데로 뭐 삼성 아예 세종시로 간다든지. 세종 강남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그러니까 저 세곡동 가면 국정원역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왜 정신에 그 어리라 그러잖아요. 네. 어리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뭐 용산으로 옮겨서 어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 빠진 사람들. 어리 빠졌다. 예, 일갈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집무실의 뭐 전진 배치, 이것도 장소 낙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청와대 정부 축소,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부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김우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네. 원행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 양단으로 그냥 썰어가지고 한다는 거 그건 저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왔는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다. 일부 기능을 없앤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민정수석실 전체 기능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뭐 조홍천 의원이 그냥 하기 좋게 하는 소리고 네네. 자기도 뭐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그런 소리고 민정수석실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아, 폐지가 맞다? 그게 제왕적 대통령을 지탱하는 한 기구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왕적 대통령의 뒷받침을 해왔던 민정수석실을 없애야죠. 그 기능을 없애야 한다. 네. 그런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이제 내놓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기존의 관념으로 기존의 생각으로 뭐 평가하면 안 되고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것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 중 하나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거기는 좀 반대 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에서 빠지게 되면 검찰 권한이 좀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을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이 있음으로써 검찰권이 약화도 되고 오히려 강화도 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했잖아요. 그건 없애야 되거든. 검찰이 독립을 하되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감독하는 거는 대통령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민정수석실을 존폐 여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정수석실이 없다고 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네들 할 이외의 일을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여부 갖고 검찰의 뭐 권력 강화 이런 것하고는 결부시키는 거는 그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선인이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것들을 엮어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이제 폐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의 같은 경우도 이제 역할을 좀 이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끼리 이제 견제 작용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찰을 향한 견제 기관들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우려할 수 있는데. 그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 그건 옳다고 보는데 내가 뭐 윤 당선자가 한 말을 전부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남용해 왔는가.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행사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입맛대로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애는 것이 일단 당연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그래서 검찰이 비대해진다. 검찰이 비대해질 수 없는 것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나누어져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공수처도 없애지 않는 이상 이제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아까 조응천 의원 발언 연결해서 쭉쭉 나가보면요. 지금 아까도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결국을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럼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 원칙적으로는 뭐 임기 보장한다는 게 맞는데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를 행해왔으면 맞다이 보장해줘야죠. 그런데 김호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했던 3대 축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김호수 검찰총장, 김준우 공수처장. 이들이 그 직을 이용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을 뒷바라지하고 온갖 것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대법원을 사유화하고 다 했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투쟁을 100일간이나 대법원 앞에서 일어났잖아요. 김호수 검찰총장도 대장동 사건 문제에서 처음부터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을 뺀다든지 뭐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한 행위가 그게 법과 상식에 의한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 뒷받침하는 데 충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잡아 넣을 사람은 안 잡아 넣고 엉뚱하게 이때까지 뭐 공수처가 출범하기 1년이 됐는데 한 건은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해온 사람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옳지 않다 하는 거는 법과 원칙에서는 임기를 보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법 감정으로 봐서는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지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고 지난 정권을 뒷받침해왔던 그 권력의 자리를 이용한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김호수 검찰총장, 김준우 공수처장은 그들 스스로가 뭐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를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야. 그러잖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법의 문제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 문제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결정하라. 알겠습니다. 이 문제인데 스스로 결정 안 하면 방법이 없죠. 어떡하겠어요. 야, 이게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 또 이제 현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제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당시에 이제 정책 투쟁의 목표로 삼았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기만 두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법과 원칙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해왔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 자, 요거 워낙 요직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집권층에 지금 국무총리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김부겸 총리 유임설까지 나와서 예언을 하나 오늘 해주고 가십시오. 타이밍상. 초대 국무총리 누가 됩니까? 저는 뭐 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틀리면 또 내가 완전히 또 고모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고모님이? 아니 그거는 제 생각은
이거는 진짜 그 윤석열 인수위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국민 통합 정부를 내걸었잖아요. 네. 국민 통합을 지금 첫 번째 과제로 내걸었잖아요. 예. 그러려면 국회하고도 통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여소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라. 국회에서 추천하면 받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초대 총리의 선출은 국회로 넘기고 맡겨버리는.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네네. 좋은 사람 추천하면 내가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초대 총리의 선출은 국회에다 넘겨주는 것이 그게 국민통합정부의 정신에 맞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논란이 됐던 배우자. 네. 이게 이제 대선 결정되기 전까지는 김건희 씨든 김혜경 씨든 청와대에 당분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김건희 여사 청와대 가면 안 됩니까? 본인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간다고 했다. 난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다. 본인에 대한 어떤 귀책 사유보다가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초반에 국민들에게 뭔가 반성하는 것도 보여주고 자세도 보여주고 낮은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나는 뭐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아유 궁금한 건 자꾸 떠오르는데 시간이 넘었어요. 고모님 오늘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모셔서 중요한 얘기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매운 라면 컵라면입니다. 매운맛. 저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이 진격의 보수 코너가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뒤어서 손해를 늘 보시는 우리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개인적으로도 애정하는 이 코너인데, 자 어제 이 사건으로 온라인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이다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살인 전과자였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 충남 서산에 있는 밤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피고인은 61세의 가해자가 처음엔 비면식인 줄 알았는데 또 비면식인 여성한테 뭔가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 형태로 했는데 그걸 시민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도 공격해서 강제추행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피해자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잘 안 갑니다. 몇 번 오라 해갖고 겨우 수배 때린다고 했을 때 가서 재판받고 마지못해 나가서 또 가서는 또 두 가지 극단적이죠. 아주 펑펑 울면서 뭐 판사 앞에서 계속 사정하는 사람이 하소연을 있고 하거나 또 하나는 굉장히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이게 복잡해요. 자 피고인 강제추행 미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기소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불구속이니까 이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일상생활이 자유롭잖아요. 그럼 우리 걱정이 피해자가 있는데 자칫하면 이 스토킹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가 위험한 거 아닌가? 경찰이 왜 구속하지 않고 풀어줘서 결국은 이제 변이 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공판 검사의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냅니다. 거기를 하지만 수사검사가 있죠. 공판검사가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근데 처음엔 이건 스토킹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길거리에서 그냥 가해를 했구나.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소해서 재판 이렇게 해보고서 공판검사가 기록을 보니까 이건 봐도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전력이라든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안 보러 오는 그 과정에 뭘 했냐면 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경찰의 첫 수사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면식이었다. 예. 그냥 오가다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아니라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장기간 의도적으로 그 피해자를 따라다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황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거를 왜 흔히 말하는 수사검사는 확인을 못했으며 공판검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사실은 공판검사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으면은 사실 이 사람이 벌금형 정도도 안 받고 나왔을 거예요. 집행유예도 정도.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그렇죠. 공판검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를 뭐 적극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검찰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이건 경찰이 가입 안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전에 예전역의 경찰이나 수사검사는 더 적극적으로 하지. 이런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안 잡아냈으면 묻혀갈 뻔했는데 그렇죠. 공판검사는 잘한 건데 역으로 또 보면 이 1차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이나 이 수사검사는 잘못한 거다 어쩌면 봐야 할 걸 못 봤을 수 있다. 그렇죠. 뭔가 놓친 거죠. 자, 피의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건 뭐예요? 고시원에 거주를 했었나 봅니다. 60대 가해 남성이. 근데 검찰 수사관이 그 탐문에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벽에 인체 해부도. 근데 인체 해부도는 뭐 그렇다고 저희는 뭐 벽지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쳐도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옆에 식칼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 인체 해부도 옆에 그러니까 식칼 흉기를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거를 이제 자는데 눈에 보이는 데를 붙여놓은 거예요. 섬찟했겠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이거 깜짝 놀라서 공판검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갖고 공판검사가 판사를 설득한 겁니다. 이거 지금 구속 상태 안 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지 이거 피해자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아니 이게 저는 연상되는 게 그 과거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유영철 영화화도 됐었는데 이 집에도 인체해부학 서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본인은 이제 이제 훼손할 때 잘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살인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자신의 어떤 살인 망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어떤 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쇄살인범들 혹은 살인범들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판검사는 굉장히 잘 캐치한 겁니다. 자칫하면 더 큰 일로 번졌을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이 피고인이 그 아까 등장한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권위 살인이다라고 부르는 표현이 이 언론에 등장해서 이거 좀 낯선 표현인데 권위 살인이 뭐예요? 어서로티 킬링, 어서로티 머더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겁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권력이나 거대한 뭐 사장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한테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들한테 공격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지나가는 여성, 어린아이, 힘없는 노인을 공격하는 이거 뭐 일종의 대리폭력 형태를 진주 강화살인 안모 씨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안인득 사건이 대표적인 권위살인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이 사람도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을 칼로 공격했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사회가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내 주변 이웃들한테 이걸 보복하겠다.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럼 이 고시원에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잖아요. 쪽방들에. 여기에 불을 만약 질렀다면 밖에서 또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권위살인이란 표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묻지마 살인, 무차별 살인하고는 좀 다릅니까? 권위살인은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술적이며 수사관들이 쓰는 용어인 거고 묻지마 살인은 그냥 말하자면 언론에서 쓰는 관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중에는 권위살인도 있고 보복살인도 있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범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당했다. 예. 그럼 이제 언론에서 쓰는데 이 권위 살인이 오히려 전문 용어로는 예, 그렇죠. 규정이 돼 있는 것이다. 자주 일어나나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종로 모텔 방화 사건, 방화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 외곽에 상당히 극빈층의 불만을 가진 분들이 주변 사람을 공격하는 약한 여성이라든가 네네, 어린이라든가 예, 어린이. 노인이라든가 한 번 터지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터집니다. 자, 짧게 이런 사건이 왜 중요한지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는 범죄자를 주목하는데 사실은 피해자를 주목해요. 이 공판 검사는 피해자에 주목했던 겁니다. 이 피해자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질서. 이 공판 검사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래서 사건본부가 중요하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고요.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간식 받으실 분 2423-6369-6565-7451-6111-2919님입니다. 자, 저는요 내일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